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연말 고위급 지휘관 만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금빛 견장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이는 별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와 서열, 싸움이 치열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만찬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육군 제3군단장 이서윤 중장의 등장은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창군 이래 최연소 군단장이자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전설적인 이력을 가진 인물로 그녀의 제복 위에는 무수한 실전 훈장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중장은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채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연회장 구석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군복 핏은 주변에 서 있는 배 나온 중년의 장성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보다는 진흙탕 구르는 연병장의 흙냄새를 더 편안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군단장이라는 막중한 위치는 그녀에게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서의 인내심 또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마치 저격 소총의 스코프처럼 연회장 내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스캔하며 그들의 동선과 심리 상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육군 제7사단 부사단장인 박진석 소장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주변 장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선배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인물이었지만 진급 심사에서 번번이 후배들에게 밀리며 자격지심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성인 이서윤이 자신보다 높은 계급인 중장 자리에 앉아 군단을 지휘한다는 사실은 그의 삐뚤어진 자존심을 견딜 수 없이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키며 이서윤 쪽을 흘큰거렸고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와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박진석 소장은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서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몇몇 장교들이 박진석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이서윤의 코앞까지 다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고 풀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이서윤의 계급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이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려는 시렵을 했지만 이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중장. 아니, 우리 귀여운 이 장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707 출신이라고 다들 떠받들어 주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가 들릴 만큼 컸고 명백한 조롱과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한 채 이서윤의 반응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박진석의 무례한 언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냉철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동료 장교가 아닌 제압해야 할 적군이나 분석해야 할 타겟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박진석의 불안정한 무게중심 떨리는 손끝, 그리고 억눌린 열등감이 데이터처럼 분석되어 나열되었습니다. 그녀는 707 시절 수없이 겪었던 생사의 순간들을 떠올렸고 눈앞에 이 하찮은 도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에게 박진석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서윤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나 여자라고 젊다고 홍보용으로 앉혀놓은 마네킹이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전쟁터는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이 어린 아가씨야. 그는 아가씨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주위를 둘러보고 동조를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몇 박진석 파벌의 장교들이 킥킥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묵직한 저음이 실려 있어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박진석 소장님 취하셨으면 관사로 돌아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군인의 품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언행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박진석의 뼈를 때리는 일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칼날과도 같은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습니다. 이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박진석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선배한테 훈계하는 건가? 건방진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던 찰나 이서윤은 눈빛 하나로 그의 움직임을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박진석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백에 놀린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그 모습은 마치 겁먹은 개가 짖는 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적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결과만을 물을 뿐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뵙겠습니다, 소장님. 그때는 술이 깬 상태로 뵙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이서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박진석의 거친 숨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이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박진석의 도발은 단순한 주정이 아니라 군 내부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과장, 지금 즉시 박진석 소장과 관련된 7사단의 최근 2년간 작전 일지와 회계 장부를 확보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는 관용차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박진석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화염이 되어 그 자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서윤은 707 시절부터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도발은 곧 전투 개시 신호였고 전투의 끝은 오직 적의 완전한 무력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단순한 브리핑이 아닌 박진석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여장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운전병조차 백미러로 이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서윤은 태블릿 PC를 꺼내 내일 발표할 국방 전략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박진석이 내일 발표할 내용은 이미 정보 라인을 통해 그녀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낡고 구태의연한 전술 병사들의 안전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작전 계획들. 그녀는 붉은색 펜으로 박진석의 보고서 사본 위에 X 표시를 그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벌어질 처형식에 대한 서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서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동안 그녀는 그저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훈련병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습니다. 차가 국방부 영내를 벗어나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이서윤의 눈빛은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을 할 뿐입니다. 관사에 도착한 이서윤은 제복을 벗어 정갈하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훈련과 작전 중에 생긴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그녀가 여자가 아닌 군인으로서 살아온 치열한 시간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따위가 감히 마네킹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모욕감을 씻어내는 대신 전투 의지를 더욱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근육들은 마치 단단한 강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몇몇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 그리고 먼저 간 동료들에 대한 부채감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동료들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내일 박진석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서윤 중장이 제3군단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소음과 샴페인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군사시설 특유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답답했던 정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철조망 너머로 경계를 서고 있는 초병들의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 차량의 엔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연회장에서의 차가운 분노를 넘어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집무실 문이 열리고 군단 정보참모인 김소령이 두툼한 파일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소령은 이서윤이 707 특수임무단 대대장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그녀의 눈빛만 봐도 의중을 파악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붙인 뒤 아무런 말 없이 파일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윤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서윤이 구축해온 조직의 힘이었고 박진석 같은 인물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신뢰와 효율성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서윤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김소령이 가져온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 소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의 지난 2년간의 작전 기록과 비공개 내부 감사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이서윤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작전상의 치명적인 결함. 즉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과 그 실패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박진석의 화려한 거칠애 속에 썩어 문드러진 무언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박진석 소장이 부하 장교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양옆에 여종 어번들을 끼고 호탕하게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봤지, 그 계집애 내 기세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는 거 707이니 뭐니 해도 결국 여자라니까. 험한 꼴 보이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주변의 아첨꾼들은 연신 그의 술잔을 채우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오늘 밤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내일 있을 기자회견 또한 자신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비틀거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 브리핑이 끝나면 국방부 장관님도 내 능력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이서윤 그 어린 것이 설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군대는 역시 남자가 지휘해야 제맛이지 안 그래. 그의 뒤틀린 영웅 심리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은 알코올과 뒤섞여 더욱 기괴하게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를 짜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헛된 망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3군단 사령부 이서윤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실시된 대침투 종합훈련 중 발생한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순한 낙상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첨부된 의무대 진료 기록과 당시 기상 상황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고 박진석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사고 이후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한 병사가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다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사단 운영비를 유용하여 피해 병사 가족을 회유했고 상급 부대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서윤은 김소령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과 의무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라. 필요하다면 헌병대 수사관을 대동해도 좋다. 김소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서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했을 어린 병사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지휘관의 무능은 적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는 격언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과거 작전 중에 잃은 부하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은 박진석의 화려한 쇼가 아니라 그의 죄를 심판하는 처형대가 될 것이라고.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서윤의 집무실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이 발표할 예정인 미래 지상군 작전 계획과 자신이 확보한 실패한 작전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계획은 그럴싸한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6개월 전 실패했던 그 작전의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포장하여 승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붉은 펜으로 박진석의 논리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완벽한 논리적 파괴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윤의 정신은 더욱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고 보안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누군가에게는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을 알리는 석양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샤워실로 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피로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숙취에 찌든 박진석은 호텔 방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메스꺼웠지만 오늘 있을 기자회견 생각에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고 연습했던 멘트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방 가족 여러분. 그의 모습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자신감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허약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윤의 동태를 물었지만 밤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먹고 잠이나 처자고 있겠지. 국방부 브리핑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두 장군의 합동 브리핑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박진석은 기자들에게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입장했고 플래시 세례를 즐겼습니다. 그는 단상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서윤의 자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지각이라도 해서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군.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브리핑룸의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정복 가슴에 달린 훈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리는 듯한 그녀의 분위기는 박진석의 가벼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와 박진석 옆자리에 앉았고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앞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의 태도가 거슬렸지만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잘 들어가셨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먼. 이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검고 고요해서 박진석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아주 유익한 밤을 보냈습니다, 박 소장님. 지난 6개월간 7사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복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이서윤의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 7사단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 리가 없다고, 그것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박진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화려한 수사역으로 자신의 전략을 포장했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장비와 강력한 화력이 지배합니다. 저의 지휘 철학은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렸고 박진석은 자신의 연설에 도취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틈틈이 이서윤을 곁눈질하며 그녀가 자신의 발표에 기가 죽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박진석의 발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태블릿 PC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는 박진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박진석은 원고에 없던 내용을 즉흥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작전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감상적인 지휘관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장은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명백히 이서윤을 겨냥한 발언의 장내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위해 눈을 반짝였고 카메라는 이서윤의 표정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줌인했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박진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언을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사회자가 이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이서윤 중장님의 보충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대신 연단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말보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박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작전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복잡한 전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이 방금 발표한 작전 계획을 토대로 구축된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당황하여 이서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진석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에 검지를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부터 진짜 수업을 시작할 테니. 그녀의 선언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가동되었고 붉은색 경고등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징벌의 서막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장내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이서윤 중장이 가동한 전술 시뮬레이션은 박진석 소장이 방금 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기갑 부대 중심의 고속 기동 타격 전술을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의 전장에서는 아군 탱크 부대가 굉음을 울리며 진격하고 있었지만 그 위로 겹쳐지는 지형 정보와 기상 데이터는 전혀 다른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마치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프로기사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스크린 옆에 섰고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작전 지역의 중심부인 계곡지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성보다 더 강력한 압박감을 주었고 좌중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 소장님께서는 이 작전의 핵심을 속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해당 작전 지역의 토질이 장마철 이후 급격히 약해진다는 지질학적 데이터를 간과하셨습니다. 이서윤의 차분한 설명과 동시에 스크린 속의 탱크들이 진흙탕에 빠져 기동 불능 상태가 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뒤따르던 보급 차량들이 엉키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진격은커녕 퇴각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고철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박진석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뭔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박진석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동로가 막힌 상태에서 적의 매복 공격이 시작됩니다. 소장님의 계획에는 이에 대한 예비 대책이나 우회로 확보 방안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용감한 돌격이 아니라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산능선에 매복해 있던 가상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이 불을 뿜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아군 전차들이 하나둘씩 폭파되는 장면은 마치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화려한 폭발 이펙트가 스크린을 뒤덮을 때마다 박진석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컴퓨터, 게임 따위로 신성한 군사 작전을 모독하는 건가? 저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누가 입력한 거지? 707 출신이라고 해서
정규전의 대규모 기동을 다 아는 척하지. 그가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작동하는 기계를 바라보는 엔지니어의 건조한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국방지형정보단과 기상청에서 제공한 지난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대응 시나리오는 소장님이 6개월 전 직접 작성하신 배항군 운용 교범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서윤의 반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이 과거에 썼던 논리를 이용하여 현재의 박진석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뮬레이션이 틀렸다면 박진석의 과거 교범이 틀린 것이고,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현재의 작전이 틀린 것이 되는 외통수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 군사 전문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윤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말에 자신이 배자 맺은 꼴이 되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며 더욱 잔인한 현실을 짚어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입니다. 해당 지역은 산악지형의 특성상 무전 난청 구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소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선두 부대와 지휘소 간의 통신이 두절되는 순간 현장 지휘관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화면 속의 아군 부대는 지휘 통제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각계격파 당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예상 사망자 수 카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자 장내의 분위기는 숙연함을 넘어 공포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인 병사들의 목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에 대한 엄중함은 브리핑룸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의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석의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했지만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적나라한 허점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서윤은 단순히 박진석을 망신 주는 것을 넘어 군 수뇌부 전체에게 현장 중심의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끄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붉은 조명을 등지고선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심판의 여신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지휘관의 오판은 적군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소장님의 이 화려한 계획서, 어디에도 병사들의 생환을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변명거리가 이서윤의 압도적인 논리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부하 장교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자신을 향해 펜을 휘갈기고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무대가 이제는 자신의 처형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여자 따위에게, 그것도 한참 어린 후배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뮬레이션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브리핑룸에 다시 환한 조명이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연단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뮬레이션일 뿐이라고 변명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상이 아닌 실제 일어났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예고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설마 그녀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7사단 하계 대침투 훈련 사고 조사 보고서 대회비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박진석의 입에서 저절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덮었던 자신의 커리어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소장님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도하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3명의 병사가 급류에 휘말렸고 그중 1명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습니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중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박 소장님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말씀입니까? 피해 병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이서윤은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소장님은 상급 부대보고 누락은 물론 피해 병사 가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작전 실패의 책임을 현장 중대장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죠. 이서윤의 폭로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당시 기상청 특보 발령 문서와 박진석의 서명이 들어간 작전 명령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박진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날조된 자료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음해해.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추한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확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자가 장군의 계급장을 달고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진실은 날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박진석 소장님, 당신은 지휘관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이제 박진석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참모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헌병대 소속 장교들이 회견장 뒤편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술에 취해 이서윤에게 어린 아가씨라고 비아냥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태블릿 PC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박진석은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일 뿐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구시대적인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전에 기반한 과학적인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부하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휘관은 그 어떤 최신 무기로 무장한다 해도 필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마무리 발언은 짧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승자에 대한 찬사이자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이서윤은 꼿꼿한 자세로 경례를 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망연자실해 있는 박진석의 초라한 모습이 남겨졌습니다. 이것으로 소녀 장군이라 불리던 그녀의 별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철의 여인 전장의 마녀 같은 새로운 수식어가 그녀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서윤에게 그런 호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군대가 군대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견장 문을 나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뒤에도 박진석 소장은 한동안 멍하니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그를 발가벗기는 듯한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고막을 찔러댔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지장이라 자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한 비리 장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냇물처럼 흘러내려 정복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고 다리는 제멋대로 떨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는 듯 수행 비서 쪽을 바라보았지만 비서조차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뒤였습니다. 철저한 고립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회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헌병대 완장을 찬 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냉랭했으며 그 선두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서류 봉투를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터주며 이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수사관은 박진석의 앞까지 다가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인 뒤 품에서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석 소장님, 국방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로 기관을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기관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며 즉시 조사본부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체포라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군 소장이야. 장관님께 전화 연결해. 이건 모함이야. 이서윤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고 그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진석의 양팔을 결박하며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그가 이제는 새파랗게 어린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한 별 2개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고 빛바래 보였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박진석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소리는 기자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서윤 중장은 표정의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자의 도취감보다는 썩은 환부를 도려낸 의사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개인의 몰락이 끝이 아니라 그가 망가뜨려 놓은 제7사단을 정상화하고 군 내부에 만연한 안일주의를 뿌리 뽑는 힘겨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서윤은 헌병대 차량에 태워져 사라지는 박진석을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여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의 90% 이상이 군단장님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역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소령은 태블릿 PC를 건네며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참군인의 표상, 이것이 진짜 장군이다 같은 찬사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그 찬사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는 거품과 같은 거야. 중요한 건 군 내부의 반응이지. 육군 본부와 합참 쪽 분위기는 어때? 김소령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예상대로 하나회 출신 원로들과 박 소장 라인의 장성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느니 하극상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때 이서윤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김소령이 말한 압박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굵고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중장 나야, 전 국방위원장 최 의원. 자네 오늘 아주 큰 사고를 쳤더구먼. 감히 선배 장군의 등에 칼을 꽂아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전화를 건 인물은 박진석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군내 사조직의 대부로 불리는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부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전역 후에도 국회에 진출하여 국방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박진석이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최영감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서윤을 찍어 누르겠다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의 장군들이라면 그의 전화 한 통에 벌벌 떨었겠지만 이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707 시절 테러리스트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심장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차분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능과 부패를 덮어주는 것이 선배에 대한 예우라면 저는 그런 예우는 모릅니다. 그리고 등에 칼을 꽂은 것은 제가 아니라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한 박 소장 본인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의 수화기 너머의 최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건방진, 네가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네가 그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나. 옷 벗을 각오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사가 끝나면 밝혀질 겁니다. 의원님. 이서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소장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부에 의원님 조남과 관련된 흥미로운 입출금 내역이 꽤 많이 보이더군요. 이것도 검찰에 넘겨야 할지 아니면 의원님 선에서 조용히 정리하실지 고민 중입니다. 이서윤이 던진 폭탄 발언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침묵을 확인하고는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김소령은 백미러를 통해 이서윤을 경애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계의 거물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딜을 걸 수 있는 군인은 대한민국에 이서윤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김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7사단으로 간다. 지휘관을 잃은 부대는 혼란스러울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병사들을 안심시켜야 해. 그녀의 관심은 오직 정치 싸움이 아닌 현장에 있는 병사들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의 싸움은 수단일 뿐 그녀의 목적은 언제나 군 본연의 임무 완수였습니다. 차량은 방향을 틀어 강원도 전방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고층 빌딩 숲 대신 푸른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서윤은 차창을 조금 내리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그녀는 박진석이 망쳐놓은 7사단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병사들, 눈치만 보는 간부들, 그리고 엉망이 된 작전 시스템.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건과 치유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취조실에 갇힌 박진석은 철제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그의 정복 상의와 벨트 군화끈을 모두 압수해 갔고 그는 헐렁한 죄수복 같은 운동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장군님 소리를 듣던 그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 측 변호사가 방금 연락이 왔는데 소장님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수사관의 말에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영감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고. 박진석은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냥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인맥과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취조실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초라한 등을 비췄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서윤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는 평생 계급장만 쫓아왔기에 그 계급장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7사단 연병장에는 비상 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완전 군장으로 집결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단 위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여장군 이서윤 중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7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제3군단장 이서윤 중장이다. 너희 사단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었다. 하지만 동요하지 마라. 지휘관의 잘못은 지휘관이 책임질 뿐 너희들의 노고와 헌신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적인 특전사 출신 여장군을 직접 본다는 신기함과 사단장이 구속되었다는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이서윤은 단상을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경직되어 있는 병사들의 군장을 고쳐 매주고 흙 묻은 전투복을 털어주었습니다. 훈련하느라 고생이 많다. 밥은 잘 나오는가, 아픈 곳은 없는가. 그녀의 질문은 형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진짜 누나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석 사단장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걷히고 그 자리에 존경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대대장들과 중대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작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이 만들어 놓은 보여주기식 훈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실전 중심의 새로운 훈련 스케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의전은 모두 없앤다. 오직 전투 준비에만 집중하라. 그녀의 명쾌하고 합리적인 지시에 간부들은 속이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박진석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눌려왔던 그들의 군인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서윤은 7사단장실이 아닌 야전 지휘소 텐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화려한 관사 대신 병사들과 같은 찬 바닥을 택한 것입니다. 텐트 밖에서는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침낭 속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린 것은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군인이 부끄럽지 않게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그날까지 자신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박진석 소장의 구속 이후 제7사단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호화로웠던 집무실은 주인이 사라진 채 텅 비었고, 곳곳에 남아있던 박진석의 흔적들 과시용으로 걸어두었던 거창한 구호액자와 고가의 장식품들은 이서윤 중장의 지시에 의해 가차없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서윤은 사단 장실을 폐쇄하고 작전 참모부 한 구석에 간이 책상을 마련하여 그곳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는 사단 내의 고위 간부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독방 대신 병사들과 섞여 작전지도 위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군단장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닥쳐올 변화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부가 이서윤의 개혁에 순순히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시절 아부와 줄서기로 진급했던 일부 정치 군인들은 은밀하게 모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박진석의 신복이자 7사단의 핵심 전력인 제1연대장 마석훈 대령이 있었습니다. 마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전사 부사관 출신 장교들이나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의 현장 중심 지휘 방침을 군단장의 보여주기식 쇼라고 폄하하며 사석에서 노골적으로 그녀의 명령을 비꼬았습니다. 특전사놀이나 하던 여자가 정규 사단의 대규모 작전을 알 리가 있나. 며칠 저러다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겠지. 이러한 내부의 반발 기류는 곧 이서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보참모 김소령은 마대령을 포함한 일부 장교들의 태업 징후를 보고하며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징계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 지휘관이 부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부대는 전장에서 총알바지일 뿐이야. 그녀는 징계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장교를 연병장에 소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열한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이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사단 자체 쌍방 훈련을 실시한다. 청군과 홍군으로 나누어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전한다. 술렁이는 장교들 사이에서 마 대령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군단장님, 갑작스러운 훈련은 병력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도 없이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그의 질문에는 묘한 반항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적은 시나리오를 주고 쳐들어오지 않아. 이번 훈련의 룰은 간단하다. 마대령 자네가 지휘하는 일연대가 홍군을 맡아 방어 진지를 구축해라. 나와 내 직할 수색대가 청군이 되어 너희를 뚫겠다. 사단 최정예라는 일연대 병력 2,000명과 군단장 직할 수색대 1개 소대 30명의 대결. 그것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마대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단장이 객기를 부리다 망신을 당하게 만들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7사단의 주도권은 다시 자신들에게 넘어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군단장님께서 지시면 저희 방식대로 훈련 스케줄을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마 대령의 도발적인 제안에 이서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대신 내가 너희 지휘소를 점령하면 너는 계급장을 떼고 이등병들과 함께 유격 훈련을 받아야 할 거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훈련 당일 강원도의 깊은 산악 지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연대는 주요 거점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2중 3중의 경계망을 펼쳤습니다. 마 대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고작 30명으로
2,000명의 방어선을 뚫겠다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는 지휘 벙커에 앉아 CCTV 화면을 감시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훈련 개시 시간이 지나도 청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정찰 드론을 띄우고 매복조를 보냈지만 이서윤의 수색대는 마치 유령처럼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오히려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마대령 쪽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련대의 통신망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취직, 통신, 보안, 여기는 3대대, 정체불명의 의학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과 함께 각 초소의 연락이 하나둘씩 끊겼습니다. 마대령은 당황하여 예비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지휘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정면 돌파 대신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이련대의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교란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청군 수색대는 이련대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빠지는 치고 빠지기 전술로 2,000명의 병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련대 병사들은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하거나 헛것을 보고 수류탄을 던지는 등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대령은 고함을 지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지휘권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휘 벙커의 환기구를 통해 최루탄 가스가 터졌습니다. 콜록콜록, 이게 뭐야? 벙커 안은 순식간에 매운 연기로 가득 찼고 참모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대령 역시 방독면을 찾으려 허우적거리다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탄공포탄 소리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방독면을 벗은 인물은 땀에 젖은 이서윤 중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칠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석훈 대령, 너는 죽었다. 그리고 내 연대는 전멸했다. 이서윤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마 대령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30명의 병력으로, 그것도 하루 만에 최정예 연대의 지휘부를 괴멸시키다니. 그의 군사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서윤은 털썩 주저앉은 마대령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숫자를 믿었고 나는 병사들을 믿었다. 너는 벙커에 숨어 지도를 보았고 나는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굴렀다. 이것이 승패를 가른 유일한 차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스승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벙커 밖으로 끌려 나온 참모들과 이련대 장병들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군 군단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진짜 전사였습니다. 훈련이 종료되고 연병장에 다시 집결한 병력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감보다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마대령은 이서윤 앞에 걸어 나와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제 오만함이 부하들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육사 출신의 자부심이 실전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서윤은 마대령이 내려놓은 계급장을 집어들어 다시 그의 어깨에 달아주었습니다. 처벌은 없다. 대신 약속대로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해라. 병사들이 얼마나 무거운 군장을 메고 얼마나 딱딱한 밥을 먹으며 고생하는지 몸으로 느껴라.
그게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 마 대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을 만난 감동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군에 퍼져나갔습니다. 30명으로 2,000명을 꺾은 전설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7사단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이서윤을 낙하산이나 정치 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우리 군단장님 전장의 마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은 병사들의 식단부터 군화미창 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박진석이 망쳐놓은 보급 체계를 정상화했습니다. 7사단은 이제 과거의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사기 높은 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정치권, 특히 최 의원은 자신의 충복인 박진석이 구속되고 이서윤이 승승장구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방예산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7사단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서윤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위험한 훈련에 참가하여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언론에는 이서윤이 부하들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지켜보던 김소령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기어코 군단장님 이번에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차분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저들이 예산을 깎으면 우리는 적의 무기를 뺏어서 쓰면 되고 감사를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면 돼.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박진석의 금고에서 나온 자료보다 더 깊은 곳 최 의원과 방산 비리 업체 간의 커넥션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방어를 끝내고 역습을 할 차례야. 서울로 갈 준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의원이 주도한 국정감사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그 중심에는 증인석에 앉은 이서윤 중장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지휘 스타일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이서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조명 아래서 결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질문을 퍼붓는 최 의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증인 7사단장 해임 이후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장악하고 위험천만한 실전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영웅놀이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의 호통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여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며 이서윤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서윤을 통제불능의 군벌로 낙인 찍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군인의 본분은 전쟁 억제와 승리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없이는 전장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영웅놀이가 아니라 군대를 군대답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당당한 답변에 최 의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7사단 예산 감사 결과 군단장이 독단적으로 기존 보급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비리가 아닙니까? 최 의원은 흔들리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서윤을 부패한 장군으로 몰아가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이서윤 중장 방산 비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송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USB 메모리를 꺼내 증언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급 계약을 파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장내의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기존에 납품되던 방탄조끼와 전투화는 성능 미달의 불량품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7사단 훈련 사고의 80%가 장비 결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서윤의 반격에 최 의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USB 연결을 요청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7사단 병사들이 사용하던 방탄조끼를 대상으로 한 관통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규격대로라면 막아냈어야 할 권총탄에도 방탄조끼는 종이장처럼 뚫려버렸고 전투화는 가벼운 산행에도 밑창이 뜯겨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의원들과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장비를 입고 우리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까? 방청석에 있던 군인 가족들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최 의원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불량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화성 디펜스라는 곳이며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최 의원님의 처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면서 화성 디펜스의 주주 명부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을 추적한 끝에 드러난 종착지는 명백히 최 의원의 차명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박진석 전 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정치 공작이라고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고 인터넷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살인 방조범, 매국노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최 의원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물을 찾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열기를 박았습니다. 군인의 피를 팔아 배를 불리는 자는 적군보다 더 악랄한 내부의 적입니다. 저는 3군 단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과 박진석 전 소장을 군수품 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에서 TV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진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는 최 의원이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이라 믿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최 의원과의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의원은 살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박진석은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검사님을 불러줘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겠습니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박진석의 자백은 최 의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주고받은 날짜와 장소, 그리고 최 의원이 군 인사 개입을 지시한 녹취록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국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쳤고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며 버티던 최 의원은 결국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서윤, 네가 감히 나를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는 정의의 심판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거물이 일개 군단장의 집요한 추적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난장판이 된 회의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승리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우리 장병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군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관용차에 오르지 않고 수행원들에게 잠시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걸으며 이서윤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은 그녀가 전장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707 시절 작전 중에 전사한 동료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우리는 썩지 말자.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력의 유혹과 외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신념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하나 뽑아냈다고 해서 숲 전체가 바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진석과 최 의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 군 내부에는 여전히 무사한 일주의와 관료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가야 할 부대가 있고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군화끈을 조여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7사단 병영 식당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군단장의 활약상을 접한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새로운 보급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군단장님 진짜 최고다. 이제 훈련할 맛 나겠는데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서윤은 사단장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서의 계산된 미소가 아닌 진짜 누나이자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진석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가라 구시대의 유무라.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과 비리 척결을 약속하며 이서윤 중장을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국방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여론과 군 내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녀를 막을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야전 지휘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임명장을 받아든 순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이 아닌 칼을 든 개혁가로서 다시 한번 거친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서윤은 헬기에 올라타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피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노라고.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공명하며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자 다음 전장으로. 그녀의 명령과 함께 헬기는 힘차게 비상했습니다. 바야흐로 여장군 이서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4월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대법정은 엄숙한 침묵에 쌓여 있었고 재판장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건조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선 박진석 전 소장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호령하던 장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석을 징역 7년에 처하며 군인 연금법에 의거하여 연금 지급을 전액 박탈한다. 또한 불명예 제대를 명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짧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다 교도관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계급과 명예는 자신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이서윤 중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서윤은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패자에 대한 조롱이 아닌 죄인에 대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이서윤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진석과 최 의원을 비롯한 방산비리 카르텔이 일망타진되면서 군은 뼈를 깎는 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국방혁신위원회는 단순히 비리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급 시스템의 투명화와 보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석이나 정치적 배경이 진급의 기준이 될 수 없었으며 오직 능력과 도덕성만이 평가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은 처음에는 반발을 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타며 수행원에게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자. 그녀가 향한 곳은 지난 7사단 훈련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전역했던 김 하사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동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은폐하려 했던 그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서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달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재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부채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족을 착용한 채 걷기 연습을 하고 있던 김하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군단장님, 저 이제 지팡이 없이도 10m는 걸을 수 있습니다. 이서윤은 김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자네의 그 불굴의 의지가 나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더 빛나 보인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격려했습니다. 김하사는 이서윤 덕분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군에 대한 배신감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다리는 잃었지만 제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은 이서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싸워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억울함 없이 자랑스럽게 군복을 벗을 수 있게 하는 것. 병원을 나선 이서윤은 곧바로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7사단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국방부로 완전히 자리를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시찰하는 날이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활기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전술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고, 생활관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패배주의와 눈치 보기는 사라지고 최정의 부대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표정에 가득했습니다. 이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지나가던 병사들이 멈춰서서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군 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서윤은 사단장실이 아닌 병사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그녀는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줄을 섰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네. 맛은 좀 어떤가? 그녀가 묻자 옆자리에 앉은 이등병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보다 양파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고기가 넘쳐납니다. 그 순박한 대답에 주변 병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급 비리가 사라지자 식탁이 풍성해졌고 그것은 곧 병사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서윤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라고. 식사를 마친 후 이서윤은 사단 연병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장병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도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젊은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7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이곳 최전방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여러분이 감내하는 이 추위와 고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잊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여장군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군인일 뿐이다. 전장에서는 남녀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 옆에 전우를 믿고 내 뒤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만이 존재할 뿐이다. 부디 건강해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라. 그녀의 이임사가 끝나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환호했고 몇몇 간부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의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송별식이었습니다. 이서윤은 거수경례로 그들의 마음에 답했습니다. 충성.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이서윤은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의 조롱을 듣던 날의 분노, 밤새워 작전 계획을 수정하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을 구르던 훈련의 순간들,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가씨라는 비아냥은 이제 그녀에게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림을 새로움으로, 여성임을 섬세함과 포용력으로 승화시켜 낡은 군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내일부터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개혁 과제들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업무량이겠지만 이서윤에게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한 작전 지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복 상의를 벗어걸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척자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팬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앳된 얼굴의 여성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신임 부관으로 발령받은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장군님 늦었는데 퇴근 안 하십니까? 내일 아침 일정도 빡빡하신데요. 이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임관한 소희의 눈빛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잘해내고 싶다는 열정이 뒤섞인 그 눈빛. 이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갈게.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전방의 병사들이 편히 잠들 수 있지 않겠나. 소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남아서 돕겠습니다. 이서윤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걸어올 수많은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었고 지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이 길이 곧 후배들이 따라올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이름이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 연단에 선 육군 참모총장 이서윤 대장은 수백 명의 졸업생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 되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내에서 성별이나 출신을 따지는 문화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졌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았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중에는 여생도들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서윤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계급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조국의 미래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지휘하십시오. 나 이서윤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의 가장 앞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의 축사가 끝나자 졸업생들은 일제히 모자를 공중으로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수백 개의 정모가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이서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는 거대한 희망의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 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휠체어를 타고 축하해 주러 온 김하사. 이제는 김중사로 복직한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입대한 신임 소위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최초의 여성 장군이 아닌 군을 군답게 만든 참군인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한때 어린아가씨라 조롱받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목이 되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이 땅의 군인들과 함께 숨쉴 것입니다.